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파혼을 결심하게 된 35살의 평범한 직장인 남자입니다. 살다 외동아들이라서 파혼까지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결혼식에 자식이 하나이니 돈을 많이 쓰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저와 예비 신부는 직장 선배 소개를 알게 되었고 2년 가까이 연애하다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예비 장모님과 먼저 점심 식사를 했었는데 그때도 저에게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한 번에 바뀌었어요. 바뀌게 된 계기가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상견례를 하는 음식점을 일부러 예비 처가 근처에 잡았거든요. 제 본가는 천안 쪽이고 예비 처가는 서울 외곽입니다. 근데 예비 장인 장모님이 편의점을 하고 계시거든요. 매일 가게를 봐야 한다고 하셔서 그 편의점 근처에 있는 음식점에서 상견례를 갖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들도 흔쾌히 그러자고 하셨고요. 근데 그날 처음 외동아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예비 장인이 꺼내셨어요. 예비 신부에게는 언니가 둘이 있습니다. 모두 다 결혼을 했고요. 그래서 예비 장인어른은 자식들 결혼에 등골이 휘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갔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스스로 결혼 준비를 하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계속 외동아들이라 부럽다고 하시며 이번에 자식 보내면 한 번만 하면 숙제를 다 하시겠다고 자식은 많아봐야 숙제만 많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돈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예단과 예물 이런 부분은 이미 서로 안 하기로 이야기했던 상황이라 별 문제는 없었는데 예비 장인어른이 갑자기 신혼집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신혼집을 예비 처가와 가까이 두게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편의점 때문인데요. 편의점을 가족이 다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서 서로 돌아가면서 가게를 보고 있어서 예비 신부의 두 언니도 근처에 살고 있다네요. 막내딸도 가까이에서 서로 도와주며 살고 싶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비 장모님은 근처에서 형제들이 다 살아서 서로 돕고 살기 좋다고 하셨고요. 저희 부모님들도 제가 외동아들이라 평소 외롭게 커왔는데 오히려 잘 되었다고 그렇게 하자고 좋아하셨고요. 저도 그때까지는 좋았습니다. 미치까지 결정이 되자 예비 장인어른이 갑자기 나서서 신혼집 구하는 건 자기에게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다른 일들에 신경을 쓰라고 신혼집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비 장인어른은 그 지역에서 30년 넘게 지내셔서 근처 웬만한 집값이며 부동산 주인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최대한 싼 값에 제일 좋은 집을 구해주겠다고 하셔서 저도 그 당시엔 엄청 든든했습니다. 상견례 바로 다음 날부터 예비 장인어른에게 연락이 왔고 아주 좋은 집을 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하루 만에 신혼집을 구하신 거예요. 30평대에 5억짜리 집이 나왔다고 너무 좋은 가격이라고 빨리 계약한다고 하시더군요. 5억은 상상도 못한 가격이었습니다. 저는 대출까지 껴서 최대 2억 정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능력 밖이라고 최대한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비 장인어른은 말없이 계시다가 알았다고 끊으셨네요. 저는 곧바로 예비 신부에게 전화해서 5억짜리 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했던 예상 밖이라 힘들어서 최대한 예비 장인어른께 정중하게 말씀드렸다고 이야기했어요. 예비 신부는 알았다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더군요. 그때부터 외동아들이라는 스트레스가 시작됐습니다. 예비 장모님에게 연락이 와서는 어차피 한번 결혼하는 거 부모님께 잘 말씀드려서 돈을 빌려보라고 하셨어요. 외동아들이라 크게 부담되지 않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 사정을 제가 뻔히 알고 있는데 자식이 하나던 열이던 3억 넘게 빌려주실 상황이 아니셨습니다. 근데 계속 말끝마다 외동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님께 돈을 더 받아보라고 재촉을 하시니 짜증이 솟구쳤네요. 이제는 예비 신부까지 외동아들 이야기를 꺼내면서 돈을 더 받아보라고 했고 저희 부모님들에게 연락까지 하시는 것 같아서 회사에 휴가를 내고 제가 직접 그 지역 부동산을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 지역으로 가서 근처 부동산을 다 다녀봤고요. 가서 평수별로 시세들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최근 매물은 많은데 팔리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5억짜리 집은 사는 사람이 아예 없다고 했어요. 게다가 30평대 아파트들은 대부분 4억 후반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곧장 예비 장인어른에게 전화를 드렸고 구하셨다는 집의 주소가 정확히 어딘지 여쭤봤어요. 제가 직접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살 집인데 주소를 알아야 할 거 아닌가요?
근데 예비 장인어른에게 제가 이것저것 자세히 물어보자 엄청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못 믿어서 그러냐고, 자기 딸이 살집으로 사기치겠냐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그렇게 화만 내시다가 끊어버리셨고 결국 집 주소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0분 뒤 예비 신부에게 연락 와서 또 한 번 크게 다퉜네요. 신혼집 알아봐 주신다고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저보고 서운하다고 하더군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뭔가 엄청나게 찜찜하게 계속 끌려가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끌려가는 일들은 항상 그 끝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예비 신부에게 전화해서 내가 장인어른께 직접 찾아가서 사과드리겠다고, 그 편의점 주소가 어디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알게 되었고 저는 곧바로 그 편의점에 가서 신혼집에 대해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편의점은 조용한 골목길 가장자리에 있었고요. 그 근처에 자동차를 주차해놓고 내리려고 하는데 편의점에서 나오시는 예비 장인어른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모르는 남자분과 악수하고 엄청 반갑게 인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조수석 창문을 열고 무슨 대화를 반갑게 하시는지 들어봤습니다. 근데 계속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무조건 팔 수 있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다가 사위가 외동아들이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딱 봐도 그 모르는 사람이 제가 살아야 하는 집주인 같았고요. 예비 장인어른은 중간에서 부동산 중개인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았네요. 끝까지 밝게 웃으시면서 아무 걱정 말라고 이번 주 안에 계약서 쓰게 만들 거라고 하셨습니다. 차에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내리지 못했습니다. 일단 장인어른께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걸자마자 곧바로 받으시더니 엄청 반갑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집값을 조금 더 깎았다고, 정말 싸다고 하셨네요. 500을 더 깎았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몇 억이 없는 건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제가 우선 그 집을 먼저 봐야 대출을 받든 부모님께 빌리던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예비 장인어른은 그러라고 저녁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비 신부와 만나서 그 집을 보러 갔고요. 일단 예비 장인어른의 편의점에 모여서 다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그 아파트에 도착했고 아파트 입구에는 집주인이 미리 나와 기다리고 있었네요. 근데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그때 차 안에서 본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웃긴 게 그날 본 두 분의 모습은 엄청 친해 보였거든요. 서로 반말도 툭툭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들처럼 서로 대하시더라고요. 존댓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집안을 모두 둘러보고 나니 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시세보다 더 비싼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집이 비싼 값에 나온 이유가 내부 수리라든지 인테리어를 잘 해놔서 그런가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가보니 벽지도 분양받을 때 그대로인 것 같았네요. 색깔도 누렇고 찍힌 곳도 많더군요. 화장실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둘러보면 볼수록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예비 신부조차 그 집을 보고는 많이 실망한 것 같았고요. 그런 집은 4억도 아까울 정도였네요. 근데 5억을 달라니 이건 거의 사기 수준이죠. 집을 둘러보고 나오자 예비 장인어른은 곧바로 계약서를 쓰자고 하셨고 그때 제가 딱 잘라서 계약 못하겠다고, 절대 못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장인어른은 가격이 비싸서 그러냐고, 부모님께 부탁드려보라고, 외동아들이라 괜찮다고, 그게 다 부모의 마음을 몰라서 하는 소리라며 나중에 자식 낳아 키워보면 알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옆에서 예비 신부도 거들며 도움을 받자고 이야기했고요. 결국 저도 짜증나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집이 5억짜리가 아닌 것 같다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했어요. 그러자 예비 장인어른은 불같이 화를 내시며 지금 내가 사기를 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이 근처에 5억에 나온 집이 어디 있냐고,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이런 일을 잘 모른다고, 이 정도면 엄청 싸게 나온 거라고 하셨네요. 그러자 집주인까지 와서 자기가 손해보고 파는 거라고, 이러면 없던 일로 하자고 했고요. 갈수록 너무 어이없어서 핸드폰에 넣어놓은 근처 집값들을 그 자리에서 줄줄이 다 읽어내려갔습니다. 옆 동네 A아파트는 여기보다 큰 집인데 4억 초반이고요. B아파트, C아파트 모두 5억 이상 매물이 없는데요. 그리고 바로 옆동 아파트도 비슷한 평수가 3천만 원 싸게 나왔고요. 근데 이런 집들이 모두 팔리지 않는다는데 5억에 계약할 일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대뜸 장인어른이 3천만 원을 깎아주겠다고 하셨어요. 아니 집주인이 바로 옆에 서 있는데 예비 장인어른이 먼저 집값을 깎아버리더라고요. 그러자 집주인도 화가 났는지 그때 갑자기 복비 이야기를 꺼내시며 원래 주려고 했던 복비는 없는 걸로 하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자 예비 장인은 무슨 소리냐, 주려고 했던 복비는 줘야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면서 팔고 있는데 그러냐 라고 하며 서로 싸우셨습니다. 저는 완전히 질려서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비 신부가 붙잡더군요. 우리 신혼집 계약 안 할 거야? 그냥 가는 거야? 하면서 저를 못 가게 막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었네요. 그래서 제가 이 꼴을 보고도 사고 싶어? 진심이야? 라고 되물었습니다. 근데 신부는 계약하자고 하더라고요. 예비 장인어른은 그렇다 치고 내가 결혼할 신부까지 저러니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냥 혼자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예비 장인어른이 전화하셔서는 500만 원을 더 깎았다고 하셨고 제가 계속 반응이 없자 그 자리에서 500을 더 깎으셨네요. 그래서 그 집은 이제 살 마음이 없다고 하자 외동아들 하나 결혼하는데 그 돈이 아깝겠냐고 마지막까지 그러셔서 그럼 다른 사위 찾으셔서 파시라고 저는 됐다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곧바로 예비 신부가 전화해서는 난리를 쳤고요. 그래서 결혼을 엎어버렸습니다. 외동아들 만나서 그 신혼집에 살라고 난 이제 질렸다고 했어요. 그러자 작은 집도 괜찮다고 하길래 그냥 끊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신혼집 때문에 난리를 치다가 그렇게 그날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예비 장모님에게 온 문자가 참 가관이네요. 남자가 신혼집 때문에 파혼 결정하는 거면 앞으로 절대 결혼 못할 거라네요. 자식 하나 키워서 장가 보내는데 그걸 부탁드리기가 그리 힘드냐고 저보고 참 답답하게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집안 사람들을 몽땅 다 차단했고요. 예비 신부도 계약금 문제들 정리하고서는 바로 차단했습니다. 외동아들 소리도 질리고 특히 그 동네는 앞으로 평생 가볼 일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냥 결혼까지 했으면 얼마나 더 시달렸을지 정말 끔찍하네요. 당분간은 일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돈 모을 생각입니다. 결혼한 지 2년차 여자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한테 쉽게 부탁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스스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희 남편도 연애 당시 저와 성격이 비슷해 그런 부분에 서로 끌렸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 조금 의아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댁에 인사하러 갔는데 시어머님께서 온 가족의 수발을 다 드시는 겁니다. 하다못해 그날 첫 인사하러 간 제게까지요. 아버님의 물을 가져오셨고 여봐라고 하시면 군것질거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가씨와 제 남편이 엄마라고 부르는 표정과 뉘앙스로 뭘 요구하는지 알고는 척척 해주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광경에 정말 희한했어요. 희한한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제 남편은 그러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결혼해서 간 신혼여행에서는 숙소 소파에 앉아서는 자기야 옆에 있는 컵 좀 줘봐 라고 해서 제가 쳐다보니 움직이기 귀찮아 좀 줘봐 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지만 줬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받네요. 제가 어떤 기분일지 의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결혼식 전날까지만 해도 직접 일어나서 컵을 가져다 썼을 겁니다. 결혼하더니 뭐 좀 줘봐 이거 해봐 아 배고프다 로비 전화해서 물어봐 가이드한테 일정 변경해달라고 해라 등등 저를 다 시키는 겁니다. 저희는 부부가 된 거지 제가 시녀나 종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 하고 있는데 남편은 방에서 자고 있고 저는 거실에서 영화 한 편 보고 있는데 자기야 나 물 이럽니다. 그래서 네가 떠다가 마셔 그랬더니 남편이 깜짝 놀라 뛰어나옵니다. 뭐? 너? 자기 왜 그래? 뭐가? 아니 자기가 방금 나한테 너라고 하지 않았어? 아 그거 자기도 갑자기 안 하던 짓 하길래 나도 그런 건데 왜? 뭐 잘못했어? 아니 갑자기 자기가 손발이 없어진 것 같길래 나는 혀를 짧게 하려고. 저희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아 제가 늘 자기 아니면 오빠라고 불렀는데 너라고 불렀더니 당황스러웠나 봅니다. 미안. 내가 자기랑 결혼해서 순간 너무 편해서 실수한 것 같아.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그러지 말자. 부부는 평등한 거야. 먼저 해줄 수는 있지만 시키는 건 아닌 것 같아. 부탁을 해도 상대방이 들어줘야 부탁이 성립되는 거거든. 알겠지 오빠? 오빠가 나한테 이런 실수하는 거 처음이니까 그냥 넘어갈게. 그렇게 그 일은 지나갔습니다.
결혼하고 첫 명절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신 음식하고 끼니 챙기시고 혼자 너무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물론 저도 함께 했지만 이제 막 결혼한 새댁의 손길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제가 전을 한 개 부칠 때 어머님은 부침개를 5장씩 부쳐내셨습니다. 아무튼 그 명절 준비를 하시고 어머님은 초인처럼 끼니도 차리십니다. 아버님은 맵기 다른 국이나 찌개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명절 기간에만 제가 있을 때 6개의 국과 찌개를 만드셨습니다. 그날 앞이 시누이가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전구가 나갔습니다. 엄마 전구 나갔어. 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머님은 전구를 사러 가십니다. 제가 가도 되고 남편도 시누이도 있는데 어머님이 사오시더니 전구를 척척 갈아내십니다. 남편도 소파에 앉아서 어머님을 다양한 이유로 계속 부르길래 제가 덤덤하게 어머님 바쁘신 거 안 보여요? 당신이 직접 해요. 라고 하니 저를 뺀 모두가 놀라더군요. 남편은 아차 싶어서 놀라고 아버님은 지금 이게 뭐지 싶어 놀라신 눈치고 어머님은 내 편을 들어준 이가 처음이라 놀란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불편하시면 늘 헛기침을 하십니다. 그럼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라는 표정으로 아버님 목이 타세요? 물 저기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는 아니다 됐다 라고 하십니다. 그날 저녁 어머님의 하루 일과가 너무 길어 보였습니다. 집안 살림을 여자, 그것도 어머니만 하는 것도 안쓰러웠는데 집안의 모든 일을 어머님이 종종거리고 하는 모습이 내 엄마라면 정말 참을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잠시라도 어머님께 숨트일 구멍을 만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버님, 저 어머님이랑 데이트 좀 하고 와도 될까요? 데이트? 무슨 데이트? 그냥 여기 앞에 가서 어머님이랑 맥주 한잔하고 오려고요. 어디 여자가 밖에서 술을 먹고 돌아다니냐? 아버님, 여자 남자가 어디 있어요. 남자 하는 거 여자도 다 하고 여자 하는 거 남자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다녀올게요. 언니, 저도 같이 가요. 아가씨, 기혼녀만 가능한데 빠지세요. 그렇게 어머님을 모시고 나와 단둘이 데이트를 했습니다. 어머니 표정이 소녀처럼 밝아지더니 이런 적이 처음이라 너무 신난다고 하십니다. 사실 저희 시어머님은 술을 못 하세요. 맥주를 꼭 마시려고 나왔다기보다 잠시라도 해방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 근처에 왔는데 어머니께서는 결혼하고서 이런 데 처음 온다고 하시며 신나하셨어요. 어머님, 살림이며 뭐든 다 혼자 하시는 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에이, 그럴 게 뭐 있니? 늘 해오던 건데. 저 인사 갔을 때 문화적 충격 받았어요. 응? 왜? 아니, 온 가족들이 소파에 바닥에 딱 붙어 앉아서는 어머님을 찾더라고요. 어머님을 종종거리면서 다 해주시고 그럼 어머니만 힘드세요. 난 괜찮아. 평생을 그러고 살았는걸. 네 시아버지가 그런 사람이라 애들도 다 자연스럽게 변했어. 네 신랑 너한테도 그러지? 어쩌니 너까지 나처럼 살게 되어서. 어머니, 오빠 저한테 안 그래요. 아니 못 그래요. 저희 친정은 다 자기 할 일은 스스로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연애 때도 제가 강조한 부분이라 오빠는 안 그래요. 결혼하자마자 아버지 흉내내길래 제가 바로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어머님도 이제부터라도 좀 내려놓으세요. 다 어른들인데 어머님이 안 해주신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알지. 그런데 습관이 무섭다고 그게 쉽지가 않구나. 어머님이 못하시겠으면 제가 어머님 댁에 놀러갔을 때만이라도 숨통 트이게 해드릴게요. 말만 들어도 고맙다 아가야. 저희는 다시 시댁으로 들어갔고 명절 내내 아버님과 시누이는 왕노릇 공주노릇을 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어머님 생신 때였습니다. 어머님 생신인데 어머님이 상을 차리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 저희 음식점에서 먹기로 해서 예약 다 해놓고 모시러 온 건데 음식을 해놓으시면 어떡해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아버님이 바깥 음식을 먹기 싫다고 식당 가는 거 본인은 안 가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어. 그냥 집에서 먹자. 갑자기 속에서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시아버지지만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아버님은 아무렇지 않은 듯 TV를 보고 계십니다. 아버님, 저희 빨리 가요. 약속 시간 다 됐어요. 너 지금 어머니 얘기 못 들었냐? 오늘은 집에서 먹을 거다. 그게 아니라 오늘 어머님 생신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래서 우리가 축하해주러 만났잖아요. 어머님 생신인데 어머님이 차리는 게 무슨 축하예요.
그리고 어머님 이럴 때 아니면 바깥바람도 못 쐬는데 이렇게라도 드라이브 삼아 나가셔야죠.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내가 뭐 네 어머니 가족이라도 한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어머님은 아버님 스케줄 아니면 어디 가지도 못하고 아버님 수발만 들어야 하잖아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친구분들도 제대로 못 만나고. 보세요. 오늘도 어머님 생신이라서 어머님 좋아하는 음식 하는 식당으로 예약해놨는데 아버님께서 집에서 드시고 싶다고 하시는 바람에 어머님이 음식 다 하시고 또 집에 있게 생겼잖아요. 너 진짜 말 막한다. 내가 뭘. 그냥 난 김밥이 먹고 싶다고 했는데 네 엄마가 저렇게 차린 거지. 내가 차리라고 한 거 아니야. 그래요? 알겠어요. 오빠, 나 어머님이랑 점심 먹고 올 거니까 오빠랑 아가씨가 아버지 저녁 챙겨드려. 알겠지? 어머님, 저랑 식사하러 가요. 제가 근사하게 축하해 드릴게요. 라고 하고는 어머님을 모시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옷을 고르는데 옷도 어쩜 늘 집에 계시니 제대로 된 외출복 하나 없더군요. 그나마 제일 나아 보이는 것을 골라 어머님 입으시라고 하고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나올 때 아버님은 못마땅한 표정이 한가득이었고 어머님은 계속 그냥 간다고 하셨지만 억지로 모시고 나왔습니다. 예약해놓은 식당으로 가서 맛있게 차려진 음식을 보고 이렇게 예쁘게 차려진 음식은 처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근데 아버님이랑 다 괜찮을까? 어머님, 지금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자업자득인 거예요. 그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옷을 고르는데 아가야, 나 괜찮다. 이런 거 안 사도 돼. 잘 입을 일도 없고. 어머니, 앞으로 입을 일이 있을 테니 사세요. 어머니께서 안 사신다고 하면 저 어머님 탈출 안 시켜드릴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어머님 옷을 사드리고 제가 다니는 미용실에 모시고 가서 머리까지 예쁘게 해드리고 저녁 데이트까지 하고 들어갔습니다. 중간중간 남편이 연락을 하길래 대답 대신 어머님과 찍은 사진들을 보낼 뿐이었죠. 아버님은 당장이라도 폭발할 화상 같았고 남편과 시누이는 뭐 마려운 강아지처럼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저희를 보자마자 자네는 뭐 하느라 이제 와? 라고 하면서 어머님을 향해 고함을 지르셨습니다. 어머님은 어쩔 줄 몰라 하셨고 아버님, 제가 어머님 생신이라서 풀코스로 데이트한 건데요. 아니 그래도 저녁 시간이 되면 들어와서 저녁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이 밤까지 싸돌아다니길. 오빠, 아버님 저녁 안 드렸어? 아가씨, 아버님 식사 안 챙겨드렸어요? 아니 챙겨드렸는데 점심이랑 한 국이 같아서. 아가씨는 나이가 몇 살인데 국이나 찌개도 하나 못 끓여요. 김치 잘라서 물만 부어도 김치찌개가 되는데. 휴대폰으로 맨날 전화하고 카톡이나 하지 말고 검색해봐요. 김치찌개 만드는 법 엄청 많이 나와요. 저도 그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요리하는데 하면 다 맛있던데. 그리고 오빠 뭐 했어? 설거지라도 하지. 이게 다 뭐야. 당장 설거지해. 원래 먹은 사람이 각자 해야 하는 거 알지? 너무 열이 받아서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이 시끄럽다. 너는 이만 가라. 네 아버님. 그런데요. 어머님 의사랑 상관없이 제가 이 시간까지 모시고 다닌 거예요. 어머니께 화내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만약 아버님께서 겁박지르시면 제가 어머니 모셔갈 거예요. 부탁드릴게요. 아버님은 분통이 터지실 것만 같았지만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남편이 설거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늦은 밤 어머님께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아가, 다행히 네 시아버지는 나한테 아무 말 안 했어.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내 자리가 생기고 내 목소리가 생겨서 좋구나. 나는 왜 너처럼 똑부러지게 하고 살지 못했는지 모르겠어. 어머니, 이제라도 가족에 대한 마음 내려둬서 남은 여생이라도 즐겁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약속한 대로 저는 어머님이 배우고 싶다고 하신 바리스타 강습을 예약했고 어머님은 매주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셨습니다. 어머님께서 문화센터에 가시는 날이면 제가 백화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머님과 함께 데이트도 하고 영화도 보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그게 못마땅한 듯 했으나 그날만큼은 별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저희 부부는 물론 양가 모두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게 내가 너 아이 낳으면 필요한 부분은 많이 도와줄게. 그런데 이건 내가 우리 식구들을 대해주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네가 날 위해 애쓰던 그런 마음으로 네가 첫 아이라 모두 서투를 테니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또 자주적으로 한다고 거부하지 말아줘. 에이, 어머니 뜻 잘 알죠. 그런 도움은 저도 바래요. 잘 배워서 육아의 달인이 되어보도록 할게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조리원에 있다가 집에 돌아오는 하루 종일 아이를 직접 보려니 보통 일이 아니더군요. 육아는 처음이라 정신을 쏙 뺐습니다. 혼자 잘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이틀 만에 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님은 기쁜 마음으로 와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어머니께서 아침에 와서 도와주시고 저녁에 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난리가 났다고 하시네요. 가서 애는 봐주면서 시댁 집안 꼴이 엉망이라고 그랬나 봐요. 괜히 심통이 나서 어머님을 또 잡으셨나 봐요. 어쩌겠습니까? 또 제가 출동해야죠.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아버님, 어머니께서 집을 자주 비우시니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왔어요. 신세 좀 질게요. 그래, 그거 생각 잘했다. 여기서 지내고 가라. 그때까지 아버님은 예상하지 못하셨겠죠. 저희 아이는 예민한 편이라 바닥에 눕히기만 해도 울고 소변을 싸도 울고 또 울었습니다. 모두가 잠들어야 할 그 밤에도 울었었죠. 어쩌겠습니까? 어머님은 제 아이를 봐주고 싶으시다는데 아버님은 어머님이 집을 비우는 게 싫으시다고 하시니 셋째 날 아버님이 제게 며칠이나 더 있다 갈 거냐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당분간 혼자는 자신이 없다고 했더니 한숨을 푹 쉽니다. 그래서 아버님, 저 집에 갈까요? 대답이 없습니다. 차마 가라고 못하시겠나 봅니다. 집에 갈 수는 있는데 혼자 볼 자신이 없어요. 어머니 모시고 가도 될까요? 그래라. 네 시어머니랑 같이 가라. 당신 얼른 짐 챙겨서 가. 잘 알려주고 와. 당신 없어도 되게. 그래도 되겠어요? 당신 식사는 어쩌고요? 요즘 배달되는 식당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런 걱정은 말고 얼른 가. 그 길로 어머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습니다. 저희 집에 돌아오니 저희 아기도 어머님도 모두 편했습니다. 퇴근한 남편이 깜짝 놀랍니다. 어머님도 와 있어서요. 엄마, 이 시간에 여기 어떻게 있어요? 아버님이 어머님 여기서 지내라고 하셨어. 진짜? 그래, 네 아버지가 그랬어.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이제 안쪽 제일 조용한 방에서 지내시게 방 좀 정리해줘요. 내가 해도 되는데 아기가 계속 울어서 못했어요. 여기 앞에 방도 있는데 어머니 밤에 아기 울어도 나와보시지 말고 주무세요. 어차피 제가 겪어야 할 일이니 저는 괜찮아요. 너무 힘들면 그때 제가 도와달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어머님이 노하우 많이 알려주셔서 천천히 해보면서 저도 아기도 적응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 모시고 온 건 아기 봐달라고 모시고 온 거 아니고 저희 집에서 쉬라고 모시고 온 거니 쉬시면 돼요. 아기는 보고 싶을 때 보고 안아주고 하시면 되죠. 일정으로 보시지 마시고 쉬시면서 그냥 예쁘게 손주 봐주세요. 아가, 내가 진짜 며느리는 잘 봤어. 평생을 집안일에 뭐 하느라 주변 한번 못 둘러보고 살았는데 며느리 덕분에 이제야 허리 펴고 둘러보네. 고맙다 아가야. 아니에요 어머니 보세요. 아버님께서 식사도 시켜두신다잖아요. 그러니 걱정 마시고 푹 쉬다가 가세요. 앞으로 저희 집에 아기 핑계로 자주 오시고요. 그 뒤로 어머님은 격주로 저희 집에 아이를 봐주신다는 핑계로 오셔서 일주일씩 있기 시작하셨고 그럴 때면 아버님은 알아서 잘 생활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오실 때마다 친구분들과 약속도 하시고 영화도 보러 가시고 꽃놀이도 다녀오시고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저희 시어머니 인생에 꽃이 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가 도우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된 30대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저랑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고 첫인상부터 깔끔해 보이고 젠틀한 그에게 반해 바로 그날부터 교제를 시작해서 3달 후에 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그저 콩깍지가 씌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 너무 좋은 면만 보고 결혼한 것 같아 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혼을 했거든요. 그것도 남들은 너무 좋아서 한시라도 더 붙어있고 싶어 한다는 신호네요. 남편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직장도 성실하게 착실하게 잘 다니고 있고 집안일도 많이 돕는 편이었고요. 항상 위트가 있다 보니 말을 재밌게 하기도 해서 그냥 더욱더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아버지도 그런 성격이시다 보니까 시아버지랑 저도 금방 친해질 수가 있었고요. 남편의 그런 점들이 다 시아버지께 물려받은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시댁에서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깎아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는데 TV에서 정치인들이 청문회 같은 걸 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런 개자식 같은 것들을 봤나. 갑자기 멀쩡하게 드시던 사과 접시를 엎어버리시고 TV에다가 포크를 던지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무렇지도 않게 왜 또 그러냐며 엎어진 사과를 담담하게 주워 담고 있는 거 있죠. 분위기가 그러니까 내가 너무 오버한 건가 싶고 오히려 머쓱해진 거죠. 그날 이후로 최대한 시댁에 안 가려고 했고 가더라도 시아버님이 무서워서 알아서 거리를 두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마음에 안 들었었는지 남편이 한 소리를 하더군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무서워서 그런다고 했는데 하지만 남편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런다며 제가 과민 반응을 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남의 시댁 이야기는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적어도 며느리 있는데 자기 마음이 좀 수틀렸다고 접시 엎어버리고 포크를 던지는 건 조금 아니지 않냐고 따졌어요. 어른들이 다 그렇지 뭐. 하면서 별일 아닌 걸로 너무 크게 신경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 다 모르겠고 그냥 솔직히 그만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 내 편만 철석같이 들어주더니 결혼하고 나니 남편이라는 게 참 처음으로 실감이 나더군요. 이런 무서운 마음 하나 이해 못해주는 남편이랑 시댁 가는 길이 항상 외로울 수밖에 없었죠. 여튼 시아버지가 좀 그렇다고 우리가 이혼할 것도 아니기에 그냥 남편만 한 번 믿고 그날뿐이겠지 하고 넘어가고 그 후로 한 달에 한 번씩은 시댁에 다녀왔습니다. 어느 날은 밖에서 외식을 하기로 한 날이라 저보고 예약을 해두라고 하셔서 집 근처에 샤브샤브 집을 예약해 두었었는데 약속 시간 30분 전에 취소하고 그냥 집으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간 얼마 안 남기고 예약 취소하는 것도 찜찜했지만 일단 시키는 대로 하고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니 근데 갔더니 시아버지는 집 밖으로 나가서 안 계시고 시어머니께서 집에서 간단하게 음식을 해먹자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의 눈이랑 광대 쪽에 퍼렇게 멍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신 거냐고요. 근데 여기서 또 웃긴 게 별거 아니랍니다. 그냥 말다툼하다가 한 대 맞았고요. 저는 또 머리가 멍했어요. 아니 맞은 게 마치 당연하다는 그런 분위기는 대체 뭔가 싶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이게 뉴스에서 들었던 일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며 또다시 무서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알기나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너도 한 대 맞기 싫으면 빨리 밥이나 차리라고 농담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화들짝 놀라서 급하게 주방으로 들어가서 있는 재료들로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먹기 시작하는데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진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저는 반 나간 상태로 먹고 먹자마자 설거지를 후딱 해드리고 남편을 재촉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한 번 더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건 엄연한 폭력이고 시아버지께서 잘못을 하고 계신 거다. 당신이라도 좀 나서서 바로 잡아드려야 할 것 같다. 분위기 좋을 때는 누구보다 화목해 보였는데 이게 뭐냐고. 마치 당연하다는 듯 넘어가는 집안 분위기도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근데 듣고 있던 남편은 뭘 또 똑같은 얘기를 하냐면서 저보고 귀찮다는 듯 손사래를 치고 마는 거예요.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 화가 난 저는 내 말 좀 집중해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좀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남편의 눈빛이 돌변하더니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겁니다. 뭔가 불안감이 엄습하여 말없이 그의 뒷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딱 3초 만에 비명을 지르게 되었습니다. 거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시고 집어던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분이 삭혀지지가 않는지 씩씩거리고요. 너무 무서워서 슬며시 집 밖으로 뛰어나가려고 했는데 나가려는 저를 눈치채고는 달려오더니 밀쳐서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더군요.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밀쳤어요. 저는 그냥 그의 소나기 안에 있었죠. 모든 걸 포기하고 눈을 질끈 감았는데 조용하더라고요. 눈을 떠보니 조용하던 남편이 화들짝 놀라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사과를 합니다. 저는 이게 뭐지 하면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안아줍니다.
그때부터 진짜 한 30분 정도는 무서움과 안도감이라는 감정이 뒤엉켜서 펑펑 눈이 붓도록 눈물을 쏟아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 사람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게 있더라고요. 비록 극적인 상황에서 저에게 사과하며 안아주었다고 하지만 이 사람의 이런 면을 봐버린 저로서는 과연 같이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쉬지 않고 빌며 저에게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은 하지만 어제의 폭력적인 성향이 딱 시아버지를 닮은 것 같고 가뜩이나 시댁 분위기도 무서운데 남편까지 이러니까 도저히 용서를 해줄 자신이 안 나더군요. 그래도 용서해줬습니다. 눈물을 쏟으며 진실되게 반성하고 사과하는 그의 모습에 진심을 보았으니까요. 근데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처음에 한 달은 잠잠하더니 한 달이 지나고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길 때마다 욱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3달이 지난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폭력적인 모습을 많이 봐온 탓인지 제게 남편은 점점 공포스러운 이미지로 변해갔어요. 그런데 그날도 별것 아닌 것을 트집 잡으면서 제게 소리를 왁왁 지르는데 정말 너무나도 겁이 나고 무섭더라고요. 순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번에는 잡히지 않게 잽싸게 현관문으로 도망쳐서 이웃들에게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소리를 듣고 나와주셨고 그 모습을 보고 안도가 되니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저는 주저앉아서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올 때까지 고마운 이웃분들은 저와 함께 있어 주셨고요. 그날은 집에 가지 않았고 그 길로 친정으로 들어가서 안정을 취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고 이혼을 해야겠다고 그렇게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 사실 또한 시댁에도 알렸습니다. 지금은 맨정신으로 돌아온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했고요. 남편은 정말 죽을 죄를 졌다면서 할 말이 없다며 그러면서도 수긍은 하더군요.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또 인정 안 하고 분에 못 이겨 화를 내며 어쩌나 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죽을 죄는 인정은 하지만 진짜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이대로 이 집에서 나갈 수는 없다고요.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솔직히 지금 살고 있던 신혼집이 결혼 전에 제가 혼자 살던 집인데 남편이 몸만 들어와서 살고 있던 것이기도 했고 이제는 이혼을 꼭 해야겠으니 내 집에서 나가주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며칠째 집에서 거주하는 남편을 보고 이대로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이 출근한 시간에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신혼집에 들어가서 남편 짐을 다 싸서 시댁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집 비번도 바꿔버렸고요. 그날 퇴근한 남편으로부터 당황해서 전화가 왔고 저는 시댁으로 짐을 다 보냈으니 이젠 정말 돌아가라고 우리 이혼하는 게 맞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한 번의 기회를 줬고 너는 변하지 않았다고 그게 이유라고 했고요. 남편이 이번에는 정말 진심이고 본인이 정신병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정신과 치료도 마다하지 않고 다 바뀌겠다면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말 안 된다며 딱 잘라서 말했어요. 그런데도 화를 안 내고 차분한 남편을 보니 이번에는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하며 잠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무서웠던 일이 잊혀지는 것도 아니기에 금세 마음을 접고 끝까지 이별을 주장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순간만큼은 고맙게도 남편이 수긍하고 이혼을 하기로 결정해줬습니다. 그래서 다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문제는 의외의 곳에서 터지더군요. 시어머니께서 좀 보자고 하십니다. 남편 없이 저랑 시어머니 단둘이 보자고 말씀을 하시네요. 저희 집에서요. 그래서 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마지막이기도 했고 무슨 말을 하시려나 싶었고 어떤 용건이 있으신 건가 어디 이야기나 들어보자는 심정이었죠. 그렇게 시어머니가 도착하고 차 한 잔을 내어드린다고 했더니 뭐 좋은 사이라고 차를 주냐며 핀잔을 주시길래 바로 그냥 이야기하시라고 하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다짜고짜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문제라네요. 그런 성질 알면 가만히 있어야지. 네가 자꾸 대드니까 그런 결과가 당연히 나오는 게 아니겠니? 하면서요. 그러면서 쉬지도 않고 네 탓이라며 귀가 아프게 떠들기 시작하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듣고 있자니 기분만 나빠지고 더 이상 말을 섞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서 어차피 그이랑 이혼하기로 결정을 했으니 이제 시어머님 노릇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설교하실 필요도 없다고요. 그랬더니 싸가지 없는 애 취급을 하며 그래도 할 말은 하시겠다고 지지 않고 하시는 말이 그거는 폭력이 아니래요.
조금 밀치고 머리채 좀 잡았다고 어떻게 그게 폭력이냐고 따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냐, 화가 나면 사람이 그래도 되는 거냐 생각을 하시는 거냐, 시어머니 같으면 이해를 하시겠냐 했더니 가슴을 탕탕 치며 당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도 이성이 끊어지고 참아왔던 감정들이 폭발해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신다니 이제 내 성질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정중히 말씀드리고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서 흔들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 질질 끌어서 현관문을 열어 밀어 던져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다 이해하시겠지만 난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이날 남편놈 전화가 오는데 그냥 안 받았습니다. 이제 지겨운 악연도 확실히 끊어버리려고요. 그나마 남아있던 미안한 감정조차 다 사라지고 나니 이제는 저도 겁이 없어지네요. 살다 살다 이런 개막장 집안을 또다시 만날 일은 없겠죠. 인생 최대의 재난이다 생각하고 맘 편히 행복한 날들만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예의 없는 마지막 인사를 한 것은 아니겠죠?